가족과의 작은 모임조차도 안전하지 않은 지뢰밭 같은 상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대로면 거리 두기 3단계밖에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병상이나 생활치료센터를 배정받지 못해 집에서 머무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6명은 입원할 곳을 찾아 전남 목포까지 갔습니다. 서울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해서 주한미군이 쓰던 기지 12곳을 반환받았습니다. 환경오염 정화 비용은 정부가 우선 부담하기로 했는데 환경단체는 굴욕적인 반환 협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슈 체커와 짚어봅니다. 조두순이 내일 오전 법무부 차량을 타고 출소합니다. 조 씨 거주지 주변에선 CCTV 설치 등 방범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조 씨 생활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추가 준수 사항은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봉현 씨의 폭로 이후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늑장 수사 비판 속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라인펀드 관련 우리은행 로비 의혹으로 구속됐습니다. 뉴스룸에선 검찰개혁 이슈 가운데 하나인 전관 특혜 문제를 이슈 체커와 분석합니다. 아직 12월인데 벌써 딸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값도 작년보다 뛰고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2주차 내 발품 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터널 속에서 출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7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특히 10명 가운데 4명은 집단 감염이 아니라 일상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습니다. 가족이나 바로 옆 사람, 이제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음은 사회활동 전면 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역학조사에는 특전사도 투입됐습니다. 그만큼 위기 상황입니다. 먼저 최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성모병원입니다. 환자와 보호자 등 2명이 어제 확진됐습니다. 지난 7일 퇴원하고 고향인 전남 목포로 내려간 지 사흘 만입니다. 입원해 있던 8층 병동은 폐쇄됐습니다. 다른 환자 3명과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의료진 중에는 아직 확진자가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환자의 보호자가 시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는 지난 2일 입원 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 내 주요 5개 병원 모두 환자는 의무검사 대상입니다. 전문 간병인은 대상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보호자는 간병을 해도 대상이 아닙니다. 방역의 빈틈입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달 경기 고양시에서 해외 유입 등을 뺀 나머지 확진자 가운데 67%는 가족에게 전염됐습니다. 이미 내 바로 앞에 가까이 와 있고 언제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엎질러진 물이 아니라 거의 지금 물바다가 돼서 물에 빠져서 헉헉대는 지경 아니에요. 정부의 대응도 문제였습니다. 불씨가 꺼진 줄 알고 소방차 철수했는데 지금 온산에 불이 붙어서 지금은 이제 소방차 불러서 불 끄고 물량동이를 주민들이 들어서 꺼도 안 꺼지는 대형 산불이 됐어요. 역학조사도 이미 한계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마치 지뢰밭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 상황이 됐고요. 정부도 이대로라면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려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대구의 한 교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나눠 먹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회에서만 30명이 확진자가 됐습니다. 울산 지역 학교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와 다음 주에 모든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윤디열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이 종교시설의 문을 다시 열며 강조한 건 크게 2가지입니다. 마스크 쓰고 뚝 떨어져 앉으라고 했습니다. 또 소모임을 가지거나 함께 음식을 먹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이걸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확진자가 30명 쏟아졌습니다. 어제 확진된 20대 신도는 지난 1일부터 몸이 좋지 않았는데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30명가량이 모여 찬양 연습을 하고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예배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했습니다.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한 30여 분간 행사를 한 걸로 집단 감염 주 원인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교인 270명 모두 검사 중입니다. 확진 신도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가 2명 있어서 해당 어린이집 원생과 직원도 검사했습니다. 울산에선 오늘 하루에만 초중고등학생 20명이 확진됐습니다. 한 중학교는 8일부터 오늘까지 관련 확진자가 21명에 이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일주일 동안 특수학교를 제외한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학교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3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지금 확산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붙잡을 수 없는 사태에 강원도도 비상입니다. 춘천의 한 학원에서 학생 5명이 확진되는 등 어제와 오늘 강원에서만 학생과 교직원 12명이 감염됐습니다. 도내 21곳의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강릉에서는 기타 수업과 관련한 확진자가 11명이 추가되자 오늘부터 1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선별진료소엔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선별진료소에 윤재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 기자, 이제 1시간쯤 뒤면 종료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입니다. 낮보다 조금 사람이 줄긴 했지만 지금도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낮에는 40-50분씩 기다리기도 했고요. 줄도 더 길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서울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만 14,000명이 넘습니다. 방역당국이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한 뒤에 검사 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건데요. 다음 주부터는 임시 선별진료소 150곳도 만들어지면서 검사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네,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늘 경기도에 살던 환자 6명이 목포 의료원까지 갔습니다. 병상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4-5시간이나 구급차를 타야 했습니다. 대전이나 충북, 충남처럼 조금 더 가까운 곳은 병상이 없었기 때문에 멀리 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모두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들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자 중에 원거리 이동이 좀 가능한 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증상 때문에 병원이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병력 같은 것 때문에 대기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이제 인원을 줄였고. 네, 하지만 아예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는 그래서 홈케어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의료진 11명이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료진 1명이 대기 환자를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70명까지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려야 하고요. 환자가 늘면서 세밀하게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할 겁니다. 관계자들은 마지막 저지선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대응도 있겠지만 일단은 병상을 늘리는 게 급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떤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일단 병상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131개입니다. 정부는 이걸 다음 주 주말까지 200개까지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병상도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1000여 개를 더 늘린다는 건데요. 의사협회는 오늘 코로나19 전용 병원을 만들어서 중환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재영 기자였습니다. 정부는 숨은 감염자를 더 빨리 찾기 위해서 기존보다 정확도는 낮지만 결과가 금방 나오는 신속 항원 검사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빠르면 15분 안에 결과가 나오고 그만큼 검사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검사인지 최종혁 기자가 직접 받아봤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한 유일한 항원을 활용한 코로나 진단 시약입니다. 다음 주부터 현장에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검사를 받아보겠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검사처럼 코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시약에 넣고 잘 흔들어줍니다. 진단 도구에 붓습니다. 빠르면 15분 뒤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T라인에 이제 색상이 똑같이 C라인처럼 나오게 되면 그런 경우는 양성, 안 나오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음성으로 판독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죠? 음성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전자를 여러 번 증폭시키는 방법이 아니어서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일반 병원에서 받으면 8,000원을 내야 합니다. 16,000원인데 건강보험에서 절반을 부담합니다. 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는 검사 방법은 3가지입니다.
코 속 검체와 침으로 하는 유전자 증폭 방식,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입니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은 코 속 검체를 이용한 유전자 증폭 방식이 제일 높고 신속 항원 검사가 가장 낮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유전자 증폭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을 맞기까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식품의약국인 FDA의 자문위원회가 화이자 백신에 대해 긴급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FDA가 이르면 내일 승인을 하면 다음 주 초부터는 접종이 시작됩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Well, it's a really important day for all of America. It's an emotional one, obviously, because the country has been through so much in this pandemic.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이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최종 관문을 넘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표결에서 17명이 찬성, 4명이 반대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FDA가 승인하면 24시간 안에 백신 수송이 시작됩니다. 주사기 등 접종에 필요한 도구들은 이미 배송에 들어갔습니다. 냉동고를 보유한 대규모 유통업체 월마트도 백신 유통과 접종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20 million people should get vaccinated in just the next several weeks, and then we'll just keep rolling out vaccines. 하지만 감염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가 3천여 명, 입원 환자는 10만 6천여 명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11 테러로 숨진 2,900여 명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Probably for the next 60 to 90 days, we're going to have more deaths per day than we had in 9/11 or we had in Pearl Harbor. 백신을 맞겠다는 미국인은 아직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면역 효과를 보려면 70% 이상은 맞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 견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가 외교사절 200명가량을 초청해 연말 파티를 벌여 구설에 올랐습니다. 백신 접종은 다음 주 초쯤엔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갈 길은 험난합니다. 정상을 되찾으려면 내년 말은 돼야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에서 승인이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들도 곧 백신을 맞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더 기다려야 하고 더 견뎌내야 합니다. 지금으로선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를 쓰는 게 백신을 맞는 것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화이자 백신의 초기 물량을 군사시설 16곳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가 있는 평택 험프리스 기지도 포함됩니다. 이르면 다음 주입니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접종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입니다.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화이자 백신은 바로 들여올 수도 없습니다. 선구매 계약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미국에서 승인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없습니다. 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킨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국내 치료제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두 21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하는 항체 치료제는 올해 안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신청이 들어오면 40일 이내 허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내년 초에 쓸 수 있습니다.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는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정부가 오늘 주한 미군 기지 12곳을 돌려받았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국가공원으로 조성할 용산 기지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숙제가 있습니다. 먼저 김민관 기자입니다. 한미양국이 화상으로 진행한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미군 기지 반환 협약서에 서명합니다. 반환 지연으로 야기되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의 조속한 반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오늘 돌려받은 미군 기지는 총 12곳입니다. 공원이 조성될 용산기지 일부분을 포함해 서울 6곳과 경기 3곳 등 약 146만 제곱미터 크기입니다. 대부분 68년 만에 반환됐습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땅 바로 용산 미군 기지입니다. 이 땅의 넓이 축구장 약 360개 정도 크기인데요. 정부는 이번 협상으로 이 땅의 약 2% 정도 크기를 돌려받았습니다. 이 펜스 설치 등 보안상 필요한 조치만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3월 이 땅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한미는 2004년 용산기지 이전 협정에 따라 전국 주한미군기지 80곳을 반환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환 절차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고 일부나마 용산기지를 돌려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추가로 돌려받아야 할 기지는 총 12곳 남았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낼지 문제는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정화 비용에 대해 미국과 논의하겠다고만 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캠프킴, 성남골프장뿐 아니라 용산기지 등에서도 우리 몸에 치명적인 중금속과 오염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그만큼 오염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협의 지속을 핑계로 오염된 기지를 우선 돌려받고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입장은 철저히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JTBC 김민관입니다. 외교안보 이슈체커인 정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반환이 당겨진 걸 좋게만 볼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왜 당겨진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급한 개발 수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환된 부지에 감염병 전문병원도 지어야 되고 아파트도 지어야 됩니다. 그만큼 정부가 시급한 곳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협의가 다 안 끝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래 용산의 캠프킴 기지는 올해는 어렵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 취재진이 자료를 입수해서 보도하기 직전까지 확인을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류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어차피 미국과 더 협의해봤자 결론 안 나올 게 뻔하니까 빨리 반환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번 합의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예. 미군 기지 정화 비용을 결국 우리가 다 떠맡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2007년에 반환된 이 춘천 기지에서 발견된 기름통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여러 개 기름통이 발견됐지만 대부분의 이 기지에서 이같이 오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국과 정화 책임을 논의하겠다고는 했지만 문제는 사실상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네, 돈은 얼마나 드는 겁니까? 네, 제가 지난해 반환받은 이곳들이 인천, 강원 등 이 미군 기지 이 네 곳을 한번 정화 비용을 추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100억 원 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이번에 반환받은 곳이요, 12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1,100억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소파, 그러니까 주둔군 지휘협정상 이 미국에 유리한 정화 비용 관련 규정을 뜯어 고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걸 어떻게 연계할지 연계 카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큰 정화 비용을 지렛대 삼아서 미국이 요구하는 과도한 분담금을 깎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체커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감독 김기덕 감독이 유럽 라트비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사인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선민 기자,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김기덕 감독이 발트 3국에 위치한 라트비아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오늘 복수의 현지 언론 보도로 들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라트비아 현지 통신사 델피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김 감독은 러시아와 에스토니아를 거쳐 달 중순 라트비아에 들어왔고 지난주부터 지인들과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김 감독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외교부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겁니까? 네, 현지에서는 최근 김 감독이 코로나 증상으로 입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태는 아닙니다. 외교당국 관계자는 현재 김 감독의 시신이 병원에 있다고 했는데요. 병원과 라트비아 당국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더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트비아 대사와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화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트비아 주재 한국 대사는 사망 사실을 윤 감독의 동료로부터 전해 듣긴 했지만 아직까지 사인은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TBC 김선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검찰개혁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한 건 전관 특혜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됐습니다. 2억 원을 받고 우리은행이 문제가 있던 라인펀드를 다시 팔 수 있도록 로비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낸 게 최근입니다. 의혹을 처음 파악한 건 7개월 전입니다. 전관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아람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바로 이슈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김봉현 씨의 폭로 이후 윤갑근 전 고검장의 로비 의혹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부인해왔습니다. 정상적인 법률 자문 계약을 체계로 자문료받은 거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도 구속영장을 내줬습니다. 현 수사팀과 달리 이 사건은 초기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윤 전 고검장의 의혹에 대한 진술을 들었습니다. 김봉현 씨도 지난 6월 검찰에서 이를 진술했습니다. 복수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가 본격화한 건 최근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사를 덮은 게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수사 책임자는 이미 수사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5월에 직보됐다고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난 5월에 검사장이 총장님과 면담하면서 보고를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더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아 여러 증거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윤 전 고검장 구속이 필요한 핵심 사유로 증거인멸을 들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이슈체커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직 고검장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뒤늦게 수사가 이루어졌을까요? 법조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관은 현관의 미래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답이 어느 정도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식구다. 내가 언제까지 검찰에 있겠냐. 혹은 나도 나가면 정관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네, 그러니까 이번 수사도 선배 검사여서 뭔가를 좀 봐준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까? 봐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봐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현장에서 여러 해 동안 취재해본 결과 동질 의식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법조인들이 쓰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전관이 현관으로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그랬고요. 우병우 전 수석도 그랬습니다. 정관 특혜 구조가 유지되는 심리적인 동력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두 문장에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 전직 검사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더뎠던 경우들이 있죠. 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대표적이고요.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 벤치 여검사 사건 등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관 변호사 문제는 최근에 김봉현 씨의 폭로 사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은 조보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김봉현 씨는 자필 문서에서 A 변호사가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하는 걸 다 해줬다고 주장합니다. 지극하게 모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검사가 조사를 하다가도 전관이 오면 가서 문까지 열어드릴 정도로 깍듯하다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고 전관의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동시에 그 전관의 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A 변호사에게 자신의 운전기사를 2달 정도 제공했습니다. 스타모빌리티의 골프장 법인 회원권도 A 변호사가 함께 쓰도록 해줬습니다. 법인 회원권에 A 변호사를 지명 회원으로 등록시켜줬습니다. A 변호사는 김 씨가 도피 중일 때도 이 회원권으로 예약을 했다 취소한 걸로 나옵니다. 당사자는 부인합니다. 호텔 회원권도 선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단순히 고문 변호사여서가 아니라 전관이었기 때문에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전관 변호사가 기업의 고문을 맡는 일이 드문 건 아닙니다. 기업들은 대부분 전관으로서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이들에게 고액의 자문료 등을 제공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A 변호사는 골프는 대부분 김봉현 씨와 함께한 것이었고 고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만큼 부정하게 받은 것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검사 술접대 사건은 정권 문제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네, 이 사건 이후에 제가 몇몇 검사들에게 의견을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답이 좀 놀라웠는데요. 검사들이 아니라 A 변호사를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 변호사의 잘못이라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전현직의 카르텔이 유지되려면 소수가 윈윈을 하되 비밀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술접대 문제 혹은 정관의 문제가 아니라 비밀이 깨진 것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 정관 문제의 핵심은 결국에는 돈인 거잖아요. 네, 끈끈함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정관이 잘 버는 구조가 되려면 수사권, 기소권이 독점적으로 검찰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경찰이나 공수처로 분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그럼 이런 권력은 누가 줬느냐는 건데 전관의 힘은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나옵니다. 현직의 힘은 시민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관 특혜 문제는 시민이 비판하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렇겠죠. 물론 이제 맡은 바를 성실히 하는 검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전관을 안 봐주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전체의 문제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일부의 문제지만 특별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한 시민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전관에게 돈도 맡기고 돈도 잃고 법적인 도움도 못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화물차 사업을 하던 A씨는 2016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중개업자에게 산 영업용 번호판이 허가되지 않은 번호판이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불법인 줄 모르고 산 피해자였지만 자신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 소개로 얼마 전 검사를 그만둔 B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쪽으로 잘하는 사람은 뭐 별로 덜하지. 지불하기도 자꾸 싶은 마음에. B 변호사는 A씨에게 담당 부장검사를 언급했습니다. 오래도 그한테도 하시나 약간이 안 먹혔어요. 부장님도 중지주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들 얘기 드리고 할 테지만 이게 소문이 나버리면 그분들이 곤란해졌어요. 검사 시절 수사를 빼줬던 일화도 말했다고 했습니다. 엄중 경고를 하고 이런 피해자를 만들었었거든요. B 변호사는 A씨에게 사건 번호를 빼주겠다며 억대의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약속은 장기계약 형태로 사건 번호가 안 들어가게 해야 1억 5천이 하시고요. 나머지 1억 4천은 본주에 제가 A씨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넸지만 그 뒤 자문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수사했던 거는 별로 못하니까 자문으로 해가지고 그 해야 된다. 그 물전에서 다 뭐고 아기고 아무고 안 쓰고 한 돈으로. A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B 변호사는 2년이 지나 1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2년간 수사했습니다. B 변호사가 사건을 정식 수임하지 않고 로비 명목으로 큰돈을 챙겨 변호사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B 변호사를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임 계약에 외형을 갖췄다며 어디까지를 정상적인 변론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느냐의 사안이어서 혐의를 입증하려면 상당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 변호사는 자문 형태의 약정서를 작성한 정식 수임 계약이라고 JTBC에 알려왔습니다. 또 A씨에게 받은 돈은 당시 법인에 들어갔고 변호사로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서툰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이틀 전 불이 나서 차 주인이 숨진 걸 계기로 전기차 1위인 테슬라의 안전성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밖에서 문을 열기 어렵고 일반 소화기로는 불을 끄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테슬라 모델 X입니다. 엊그제 불이 난 차량과 같은 차종입니다. 보신 것처럼 손잡이가 밖으로 돌출돼 있지 않습니다. 차 키를, 그러니까 차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터치를 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밖에서는 차 키가 없다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실제 대리기사가 운전하던 차량이 벽에 부딪힌 뒤 주차장 직원이 조수석에 차 주인을 구하려 했지만 문을 못 열었습니다. 이후 출동한 소방관들이 트렁크를 통해 들어갔지만 차 주인을 구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실제로 매립형 손잡이기 때문에 전원이 꺼지게 되면 손잡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이 구현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골든 타이밍이 짧아질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테슬라 코리아로부터 확인했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차나 벽에 부딪히는 비상 상황에선 열쇠가 없어도 사람이 밖에서 수동으로 열 수 있도록 손잡이를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불이 잘 붙고 물이나 일반 소화기로는 불을 끄기 어렵다는 것도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에 붙은 불을 끄려면 특수 물질이 들어간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전기차에 특수 소화기는커녕 일반 소화기를 두도록 한 규정도 없습니다. 테슬라 같은 전기차에 특수 소화기를 두게 하려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부터 바꿔야 합니다. 테슬라 본사나 테슬라 코리아는 이번 화재 사망 사고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국민 욕조라고까지 불리는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나와 소비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욕조를 팔았던 다이소는 모두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생후 5개월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아이가 집에 온 날부터 이 욕조를 사용했습니다.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로 판매됐습니다. 국민템이라고 해서 하기도 하고 KC 그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괜찮겠구나. 애기 이렇게 머리 받쳐서 씻기기 더 좋다고 그랬거든요. 이 욕조의 배수구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안전기준치의 612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등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체에 리콜을 명령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애가 커서 만약에 진짜로 간이나 뭐 이런 게 안 좋다고 하면 솔직히 제가 많이 속상할 것 같거든요. 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아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모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발진같이 올라와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좀 아파하고 또 비는 아이가 간지러운지 계속 긁더라고요.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1000여 명 넘게 모여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위반 내지 효시광고법 위반 등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그 잘못을 책임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피해자들의 부모님의 마음일 겁니다. 판매사와 제조업체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다이소 측은 최초 입고 시엔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거쳐 제품을 판매했다면서 추가 입고 과정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이 납품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아용 상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못해 사과드린다며 제조업체와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체 역시 원재료의 관리 미흡으로 안전성 문제를 일으켰다며 사과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정치권에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당의 다른 법안 처리를 막겠다며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부당한 절차로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빼앗은 만큼 헌재가 공수처법 개정안의 효력을 멈춰달란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회에선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표결로 가면 174석 거대 여당을 막을 수 없으니 여론전을 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법 조항이 많은 법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나에 대한 칼날이 돼서 돌아오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도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대신 맞불 토론 중입니다. 권력구조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을 박탈하기도 하고 조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순탄하게 굴러갈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절반이 넘는 초선 58명도 오늘부터 모두 철야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필리버스터가 길어지면서 일부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자들보다 여성들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은
대통령께서 잘생겼다는 겁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의 파장은 여당 안에서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조응천 의원에게 핵심 지지층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세뇌를 당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입니다. 조응천 의원을 비판하는 글들이 눈에 띕니다. 스스로 탈당을 하든 강제 출당을 시키든 하라는 겁니다.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때 일부러 투표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욕설을 퍼붓거나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이 검찰에서 세뇌를 받았다는 주장도 이어집니다. 앞서 공수처법 제정 땐 금태섭 당시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가 당원들의 비판을 받았고 결국 당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조 의원은 하지만 이런 비판을 모두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벌써부터 비판 많이 쏟아내시고 계시는데 그런 거 다 예상하시고 하시는 또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앞서 조 의원은 표결 전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이 검찰개혁에 부합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에서 유일하게 기권을 한 장혜영 의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당원 게시판에 당론에 따르지 않았으니 징계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장 의원도 당원들에게 사과는 하면서도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와 맞닿아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끝내 올해를 넘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에선 정의당 원내대표와 산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오늘부터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단식에 참여하고 있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이사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단식은 건물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단식은 오늘부터지만 이미 나흘 전부터 국회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몸은 괜찮으신지요? 지금 단식 1일차라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법안 처리는 계속 촉구해 오셨지만 이번에 단식까지 결심하신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산안법을 통과시켰지만 이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서 많은 사람 살리려고 지금 단식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174석을 가진 여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법안 처리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당 지도부도 만나신 걸로 아는데요. 어떤 답을 들으셨습니까? 여당 대표를 만났는데 좀 해보겠다, 연내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냥 잘해보겠다,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이 연도 안에 꼭 제정해야만 제정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해로 넘어간다면 거의 제정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네. 오늘 여당은 다음 달 8일까지인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가 아닌 일단 상임위 통과까지는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다음 연도에 투표도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재정 문제가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이번 연도에 꼭 그 제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당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연도 안에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주든지 아니면 당론으로 채택해 주든지 그렇게 결정을 저희한테 얘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단식은 밤에도 계속 건물 밖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예. 지금 밖에서 저희가 그 단식을 하면서 또 밖에서
그냥 노숙농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날도 많이 춥습니다. 물론 어렵게 결단하신 거지만 건강이 염려됩니다. 체온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균재단의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에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수는 일단 집까지 법무부 차량을 타고 갑니다. 전자발찌를 7년 동안 차고 5년 동안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집 주변에 CCTV가 15대 넘게 설치됐습니다만 술을 못 마시게 한다거나 밤에 외출하는 걸 제한한다거나 하는 추가적인 준수 사항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조두수는 내일 오전 법무부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갑니다. 법무부는 밀착 감독이 필요하고 혹시 모를 충돌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벽 6시쯤 남부교도소에서 보호관찰관이 조두순에게 전자발찌를 채웁니다. 안산 보호관찰소로가 2시간가량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집까지 태워줍니다. 조 씨 집에서는 재택 감독 장치를 설치합니다. 조두순이 찬 전자발찌와 연동해 정말 집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외출 제한 명령을 지키는지 감시하는 겁니다. 조 씨는 이렇게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법무부가 6가지 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넘을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금지와 밤에 외출을 제한하는 내용 등입니다. 조 씨 집 주변에는 CCTV가 15대 넘게 설치됐습니다. 24시간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것을 법무부와 경찰청과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조 씨의 신상 정보는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이에 공개되는데 이르면 내일 저녁 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내일 조두순의 출소와 함께 거주지가 공개됩니다. 그런데 이미 공개된 다른 성범죄자의 주소를 찾아가 보니 거기에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강신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엔 성범죄자의 실거주지가 나옵니다. 원래 읍면동으로 되다가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게 저희가 조치한 거고요. 얼마나 정확히 등록이 돼 있을까?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팀 취재진은 공개 대상자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담당 경찰서에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그 사람을 만나거나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원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조두순 피해자의 아버지. 성폭력 사건 이후 공개된 다른 성범죄자의 주소지를 이따금 확인하곤 합니다. 없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장 등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조두순이 공개된 주소지 이외에 또 다른 집을 구했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걸어서 도망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도망가는 운전자를 알려줬지만 놓쳤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한 남자가 갓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화면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오세요. 지금 거의 다 오셨어요, 경찰. 이 영상은 A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운전자 B씨를 찍은 영상입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쯤 경기 남양주의 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따라오던 차가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 직후 비틀거리던 B씨. 많이 안 먹긴 뭐 지금도 이 완전 인사하고 떠는데 모르는 인간이라고요? A씨 부부가 경찰에 신고하자 갑자기 일하는 가게의 사장이 그냥 가라고 했다며 도망친 겁니다. A씨 부부는 출동한 경찰에 인상착의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B씨를 잡지 못했습니다. 역방향으로 이제 오니까 바뀌니까 당연히 난 차를 세워서 태워올 줄 알고 많이 쫓아가지도 않고 있었는데 못 봤어요, 뭔가. 이에 대해 경찰은 갓길에서 도주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주거지에서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에 버려진 도주자의 차는 경찰이 보관 중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달리는 전동 킥보드 말고 오늘은 멈춰 있는 전동 킥보드 문제입니다. 원래 아무 데나 놓고 가는 거라고는 하지만 한강 물 속에 있거나 자전거 도로 한가운데나 점자블록 앞에도 넘어져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서는 단속반이 방치된 킥보드를 강제로 수거한다고 해서 저희 송승환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지하주차장 출구를 나오던 승용차가 뭔가에 걸립니다. 뭐야. 아니 킥보드를 아무데나 갖다 버려놨어. 차가 밟은 전동 킥보드는 박살이 났고 차량 앞부분은 심하게 긁혔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겐 더 위험합니다. 점자 블록 위에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아 걸려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이런 전동 킥보드 인천 계양구에 있었다면 강제 수거 대상입니다. 스타벅스 앞에 그렇게 들어갑시다. 단속반은 아침마다 전동 킥보드 앱을 살핍니다.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 여기 이거 주민들이 차대는데도 문제가 있고 다니는 사람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횡단보도 앞에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이렇게 가까이서 넘어요 안 돼 이거. 트럭에 싣습니다. 무거우니까 이거 하루에 몇십 대 정도 이게 걸면은야 어깨 근육이 아유. 이렇게 수거한 전동 킥보드는 1,300대가 넘습니다. 10월 달에 저희 계양구에서는 또 고등학생이 한 명이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특히 더 수거를 철저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고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국토부가 지난 9월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오는 1월부턴 구청들이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게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But what's K-pop? You just don't want to limit this music or our heart to this boundary called K-pop. 새 역사를 썼다는 말도 BTS에겐 이젠 너무 자주 하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오늘은 올해의 엔터테이너로 뽑혔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마저 세계 최고의 연예인으로 꼽으면서 그래미 수상 기대도 커집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마음을 파고드는 K-팝을 팬들은 색다르게 풀어냈습니다. 올해 빌보드 1위를 차지한 이 곡도 팬들 입을 통해 이렇게 변신했습니다. 유명 가수의 노래는 늘 숱한 사람들이 따라 부르지만 BTS는 그 곡 하나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고 녹았어요, 귀가. 되게 R&B가 돼버렸는데. 그 반응은 다시 팬들을 흥분시킵니다. That's so cool that they've seen the cover and they enjoy it. What the heck? 세계적 인기가 높아질수록 더더욱 팬들 곁으로 다가가는 그룹. 저희는 진짜 밑바닥에서부터 쭉쭉쭉 천천히 이게 올라왔는데 같이 뭔가 동반 성장한. 오늘 타임즈는 BTS를 올해의 엔터테이너로 뽑으면서 빌보드 1위 같은 성적 때문이 아니라 고통과 냉소가 가득한 시대에 친절과 연결이라는 메시지에 충실했다며 음악 산업에서 인간적 유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BTS의 그래미상 수상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올해의 연예인이었던 여성 래퍼 리조는 그래미 3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12월인데) 벌써 딸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1월 중순에야 나오던 딸기를 일찍 심어서 내놓을 정도로 인기인데 값도 껑충 뛰고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발로 뛰는 발품경제 이주찬 기자가 충남 농산 딸기밭에 다녀왔습니다. 새빨간 딸기가 먹음직스럽습니다. 딸기 디저트를 마음껏 골라 먹을 수 있는 행사가 여기저기서 열립니다. 보통 옛날에는 겨울에 딸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안 나온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딸기철이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셰프들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한국 딸기를 드시고 전부 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드십니다. 마트에서도 딸기가 가장 잘 팔립니다. 달걀만한 대왕 딸기나 향이 짙은 장이, 당도가 높은 설향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겨울 되면 항상 거의 이틀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좋아하시네요. 네, 엄청 좋아요. 하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예약자로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봤는데 지금 너무 경쟁 업체가 많아가지고 10팩이 필요하면은 한 5팩 들어오고 그 정도로 이제 지금 딸기가 부족해요. 작년보다도 딸기 값이 더 비싸죠. 왜 딸기가 귀할까? 충남 논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돌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꺾으라. 아 이렇게요?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피하고 허리 굽혔다는 수고도 덜려고 요즘 많은 딸기 농가에선 딸기를 맨 땅이 아니라 이렇게 띄워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온도와 습도는 물론이고 비료까지도 자동으로 맞춰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하우스에서 기르는 겨울 딸기는 예전엔 1월 중순부터 나왔습니다. 딸기를 많이 찾자 일찍 심기 시작했고 12월 초부터 딸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생산량이 많지 않습니다. 장마가 많이 와가지고 시설하우스가 막 떠내려가거나 호우에 잠겨가지고 8월 정도에 한참 더워야 될 때도 갑자기 날씨가 저온으로 또 들어가서 태풍이 여러 번 오면 딸기의 병충해들이 가격은 지난해 이맘때보다 40% 넘게 올랐습니다. 딸기 수출이 는 것도 가격이 오르는데 한몫했습니다. 새콤달콤한 우리 딸기를 따러 동남아에서 농장 체험을 올 정도로 인기였는데 코로나19 이후 수출량이 더 늘어난 겁니다.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 홍콩, 대만, 필리핀 이런 데로 수출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한 100%가 늘어났습니다. 수출량이 많고 생산량은 적으면 가격이 좀 반영이 되나요? 수출을 하는 바람에 국내 단가들이 높아졌습니다. 비 때문에 늦게 심은 딸기가 나오려면 크리스마스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전세난이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를 가보니 전세는 몇 개 없고 반전세나 월세가 더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세입자들은 전세값이 2배 가까이 뛰어 집 구하는 걸 포기했다고 하는가 하면 집주인이 월세로 안 돌리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압박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30대 김모 씨는 가을부터 서울 녹번동을 중심으로 전세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전세 물건이 줄고 가격이 뛰었기 때문입니다. 전세값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서 거의 매매 가격이랑 똑같이 된다고 하고, 근데 그렇다고 월세 살기에는 월급을 감안했을 때 도저히 돈을 저축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김 씨가 알아보던 서울 녹번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주변 부동산을 돌아보니 전세는 비싼 물건 2개밖에 없고 월세나 반전세가 10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9월 전세가 4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8억 5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입주민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월세로 돌리자고 자꾸 집주인이 말을 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싼 데로 옮겨야 되나.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월세 전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전세값이 몇 달 전 매매값 수준으로 오르다 보니 아예 연끌을 해서 집을 사려는 이도 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세가가 너무 비싸서 7억에서 8억 정도 주고 전세를 하느니 좀 더 붙여서 매매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좀 더 돌아섰어요. 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넉 달간 수도권 전세값은 3.7%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폭인 0.84%보다 4배 넘게 오른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세난을 풀기 위해 변창훈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공급 구상 등을 담은 부동산 종합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기덕 감독이 라트비아에서 사망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보도를 통해선 사인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김 감독은 누구이며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된 건지 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덕 감독은 2012년 영화 피에타로 베니스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았습니다. 3대 영화제로 불리는 칸, 베니스, 베를린 영화제에서 주요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감독으론 유일합니다. 폭력적인 영상이 담긴 충격적인 이야기로
세상에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성매매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여성, 그를 이용하는 남성의 캐릭터가 대부분인 줄거리. 불편한 이야기를 거칠게 끌고 가는 연출 때문에 영화를 본 관객들의 평가도 좋다, 나쁘다,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주로 유럽에서 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영화처럼 3년 전 한 여배우에게 폭행과 강요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여배우와 스태프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김기덕 감독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 패소 이후 최근 항소했습니다. 영화계에선 동유럽과 인연이 깊어 미투 파문 후 출국해 이 지역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활동은 사실상 중단했는데 올해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어로 촬영한 새 영화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라트비아 언론에 따르면 김 감독은 현지에 집을 구하고 살기 위한 절차를 밟으려 라트비아에 갔는데 그곳에서 감염병을 미처 피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포르쉐 승용차의 앞 범퍼 일부가 뜯겨져 나갔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11시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포르쉐 운전자 A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10대가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고 음주운전 이력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어젯밤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유턴하던 차를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통해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후에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천장 한쪽이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경남 진주시 강남동 7층짜리 종합병원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환자 등 200여 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건물 안에 여러 배관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데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구조대원들이 좁은 공간에서 자그마한 아이를 끄집어냅니다. 현지 시간 8일 미국 텍사스주 미션에서 지름 20cm가 조금 넘는 우물에 4살 아이가 빠졌습니다. 자기 키보다 훨씬 깊은 2m 아래에 갇혀 있다가 6시간 만에 구조된 건데요. 구조당국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면서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대한 빙산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3년 전 남극에서 떨어져 나온 제주도 면적의 2배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빙하 A68A인데요. 해류를 따라서 남조지아 섬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만약 섬과 충돌하면 섬에 사는 펭귄과 물개가 먹이를 구하러 가는 길도 막힐 거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네, 연말 금요일입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였을 영화관은 초저녁부터 텅 비어버립니다. 또 작품을 올릴수록 손해인 공연장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잊히지 않으려고 팝콘 배달을 시작한 극장도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년 전 아이 손을 맞잡고 나온 가족들로 북적였던 공간은 거리두기 딱지가 무색하게 텅텅 비었습니다. 일과를 마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질 시간. 영화 막차는 이미 끊겼습니다. 취소를 한 게 아니라 취소를 당했죠. 9시가 넘어가가지고. 연말 극장가를 겨냥했던 대작들은 개봉을 또 미뤘고 옛 작품이 간간히 빈자리를 메웁니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리두기 2.5단계의 극장에선 이제 팝콘을 포장해주고 집으로 배달도 합니다. 7시 이후에 온 관객 비중이 32%에 달합니다. 50%밖에 좌석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는 것과 지난해 극장을 찾은 관객은 2억 2천만 명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3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11월까지 극장에 다녀간 관객 수는 5,840만 명.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배우는 2주 격리 후 무대에 올랐지만 4주 만에 다시 숙소에 갇혔습니다. Staying here, not knowing what's going to happen. There's a lot of people, loads of people in much worse situation than us. 뮤지컬을 올리는 유일한 나라로 조명받았는데 두 칸 띄어앉기로 공연을 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데다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자 줄줄이 멈춰섰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Be patient. Keep being supportive. Our life will go back to a certain normality. 어떻게든 관객을 만나려는 새로운 도전도 이어집니다. 이른바 자가격리 뮤지컬은 배우가 각자 찍은 영상을 합쳐 만들었고 온라인 극장에서도 안방의 관객에게 말을 겁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지워진 예술은 이젠 잊히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파란 하늘이 계속 파란 하늘일 수 있게. Let there be you. Let there be 당연한 것을 당연하도록. Let there be oysters.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날씨에 대한 모든 것 오늘도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오늘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입니다. 뿌연 공기에 건물이 구분이 안 갈 정도인데요. 온종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엔 어젯밤 11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반기 들어 벌써 두 번째인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충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동안의 초미세먼지 농도입니다. 노란색이 나쁨, 붉은색이 매우 나쁨을 의미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이 나쁨 이상을 보이며 매우 탁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서울은 세제곱미터당 102 마이크로그램, 경기도는 174까지 치솟았습니다. 바람이 약해서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못했는데요. 여기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지금도 전국 대부분 대기질이 나쁜 상태인데요. 주말에는 미세먼지가 어떨지, 그리고 날씨 전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을 보면 내일은 전국이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하지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중서부 지역은 일요일 오전까지 대체로 나쁨 수준이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보통이 예상됩니다. 탁한 공기와 포근한 날이 이어지다가 일요일 새벽부터 날씨가 달라지겠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서해상에 비구름이 생기겠습니다. 일요일 새벽부터 중부 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주로 눈이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7cm의 눈이 예상되는데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가 되면서 눈구름은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서해안 지역은 다음 주 초까지 눈이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 지역부터 눈이 그치면서 본격적으로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는데요. 서울은 하루 사이에 최저 기온이 8도나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동파들 시설물 관리와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박사 김세연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과 모레 주말 뉴스룸은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 품 안에서 꿈을 꾸었었지. 밖엔 눈이 내려 하얀 마당에는 겨울이 피었었지. 봄이 찾아오면은 난 나비 따